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조영길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울산 지역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영길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울산까지 내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간에 이제 뭐 특별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지금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한데 이런 와중에 이제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뭐 하루 전면 파업, 부분 파업 이렇게 계속 이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 노조에서 이렇게 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노조 내부에 좀 어떤 운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라서 저희가 바깥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사항과 행동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왜 그러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 철탑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최병성 씨. 네. 이 사람은 현대차 상대로 해서 정규직화 소송을 해서 불법 파견으로 인정돼서 승소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 2010년에 승소한 이후에 이거와 같은 소송을 기대하고 한 1,800명 가까이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노위와 법원조에서 소송이 갈리고 있는데요. 자기처럼 현재 동종의 처지에 있는 한 6,800여 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장 해달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사측이 어려워하니까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이 소속 근로자들 중에 한 400여 명이 중심이 돼서 지금 파업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노사 간에 지금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걸 보면 이 최병성 씨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그 비정규직 노조 쪽에서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 부분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1인의 사유도 6,800명 소송하에 봐도 결론이 똑같다. 그러니 대법원 판결을 즉시 전면 적용하라. 이게 노동계의 주장인데요. 예.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내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의 행동 양태를 심리해서 크게 판단 기준은 원청인 현대차로부터 자주성, 독립성이 있게 업무 수행하면 적법 도급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주성, 독립성 없이 직접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면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사람별로 다 심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방법원에서 나오는 진호위에서 나오는 것도 어느 건 불법 파업, 어느 것 적법 도급 이렇게 판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 판결 하나가 있다고 동종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면 즉시 적용의 문제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기준을 소송하는 결과 예견되는 만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각각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리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원래 법적 절차에는 맞는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변호사님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면 지금 회사 쪽에서 주장하듯이 일단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 주장이 맞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노사의 입장을 떠나서 이게 해석을 어떻게 정확히 좀 내리는 것이 맞는지. 법률적으로는 지금 모든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최병성 씨 1인에 대한 사건을 6,800명 전원에게 전면 즉시 적용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부당하다는 게 아마 통론입니다. 예. 그리고 최병성 씨에 대한 아마 이걸 요구하면서 나온 2010년의 점거에 대해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형사 판결문에도 보면 그것은 1인에 대한 사건이고 이것을 전원에게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위력을 하면서 점거한 것은
부당한 불법행위다. 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은 좀 명확합니다. 가능한 상호 간에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좀 기다리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장 사측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파업과 농성을 통해서 회사 측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계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는 대상 어떤 해석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현재 최병승 씨 개인에 대한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났다, 파기환송됐다, 다시 대법원에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법원 구조상 최병승 씨 사건을 다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네. 개인은. 근데 최병승 씨 사건에 적용된 법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파견으로 본다는 그 법리는 불법 파견과 적법 도급을 나누는 이 법리에 관해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례보다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을 다루고 있고 또 이 동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동종의 법제를 가진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무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판결들이 계속 심리되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병승 씨 사건에 적용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지 아니면 사내하도급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해서 적용될지는 한번 또 대법원 판례의 추이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일단 그 뭐 법률 해석적인 부분은 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노사 간에 이제 특별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차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입장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아마 큰 현안은 6대 조구 요구가 있다라고는 주장하지만 가장 큰 현안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전면 정규직화 요구가 표면적으로 가장 크고요. 예. 6,800명. 두 번째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최병승 씨 주도로 2010년에 CTS 라인을 한 25일간 불법 점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 101명이 해고됩니다. 그리고 이 사내 하청노조와 관련돼서 몇 명이 더 해고돼서 현재는 한 115명 안팎의 해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또 전면 복직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징계 해고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해고가 아닌 정규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신분을 바꿔달라는 요구고 예. 한쪽은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요구인데 둘 다 사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노동계의 압박에 의해서 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록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현재 자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측은 아마 좀 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6,800명 중에 한 3,000명은 단계적으로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규직화 시키겠다라고 네. 좀 양보를 한 것 같고요. 올해 한 1,000명을 시키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101명하고 111명의 해고자들 중에서는 다 복지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중노의 결정에 따라서 몇 명은 좀 복직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아마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복직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러면 아마 노동계의 이 단결과 대우가 흔들릴 걸 우려를 해서 많은 이 사측이 분석하기로는 송전탑 투쟁을 결행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온건한 이런 합의가 저지될 것으로 그래서 이 조금 원만한 합의를 원치 않고 일거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던 노동계의 리더십들이 이번 파업과 농성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노사간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3,000명 우선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이제 두고 이제 한쪽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정규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는 진일보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동안에 불거진 어떤 비정규 문제를 좀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뭐 꼼수다. 뭐 또 노동계에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법률적인 절차에서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려면 한 3년, 4년 걸립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6,800명 중에 3,000명을 정규직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대단히 법적 기준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네. 사측의 양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전면 즉시 정규직화의 기준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일단 법적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사측의 이런 3천여 명에 가까운 직원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현대차가 법적 기준을 자꾸 압력에 못 이겨서 양보하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미치는 적법 도급까지 예. 자꾸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영계들은 이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 우려와 부담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일반 시청자들은 그러면 저 비정규직이 왜 저렇게 많이 또 언제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단편적으로 드러난 거는 IMF 위기 때 정규직들이 이제 뭐 대량 이제 희망퇴직 뭐 해고되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건데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내 하도급 문제가 이게 잘못이고 이것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게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법적이나 비교국가적 실태를 볼 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 기타 여러 가지 제조업체에 정규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정 안에 일부 도급 인원, 사내 하도급, 하층 인원이 들어와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또 자동차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제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계약 자유의 결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 일본의 철강 공장을 갔다 왔는데 철강 공장 안에도 사내 하도급이 많습니다. 국내도 사내 하도급 철강 비율이 한 40% 되는데요. 언제부터 쓰셨냐고 했더니 공장을 만드는 50-60년 전부터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사내 하도급의 문제는 원래는 기업이 초기부터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에 있는 6,800명이 많은 것이냐? 비율별로 볼래 업종적으로 볼 때 조선업이 거의 정규직보다 배 이상을 쓰고 있고요. 거의 60%, 70을 쓰고 있고요. 세사에 따라서. 여기는 정규직이 3만, 4만인데 6천이니까 비율별로는 대단히 낮은 비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현대차 하도급이 많은 거 아니냐는데 업종별로 볼 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이런 제조업 안에 정규직 말고 다른 무슨 인력을 쓰느냐? 다른 나라는 파견이 많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인력을 많이 씁니다. 생산 공정 안에.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현대차의 이 적법 하도급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98년 고용 조정, 구조 조정 위기 때 많이 그 고용의 불안을 경험한 정규직에서 나중에 물량이 언제 줄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전부 정규직으로 채워놓으면 또 이 해고 사태가 날 수 있을 것 같으니 물량이 늘어나도 일단은 하도급으로 먼저 좀 채워가지고 정규직이 해고되는 일을 막아보자. 이런 노사합의에 의해서 98년 이후에 울산 공장 안에 하도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제 비정규직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또 오히려 또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거나 오히려 더 차별받게 하는 역작용이 많이 났다고들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주시죠. 그래서 제조업 공장 안에 정규직 이외에 다른 유형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데 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파견 근로자와 도급 근로자들 그리고 단기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이렇게 상당 부분 100% 일치하지 않고 낮은 것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그러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보면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이 균등의 원칙 때문에 대개는 80% 정도. 근데 실무에서 보면 한 60-70% 수준으로 낮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현대차 중심으로 근로 조건이 굉장히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사내 하도급의 정규직의 근접도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정도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전히 100%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 정도는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야 만족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히 우리나라의 법이 굉장히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파견 근로자를 동일하게 해줘라. 기간제 근로자를 동일하게 해줘라.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이걸 강제하는 법적 조항이 없고 위반해도 형사차별이나 구제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의 경우에는 도급이 많은 게 아니라 기간공이 많은데 기간공의 근로조건은 보고서에 보면 한 정규직 근로자의 60% 수준으로. 근데 지금의 사내하도급 현대차의 경우에는 80%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정규직 생산 라인을 전부 생산 라인을 모두 정규직화 시킨다면 현대차의 국제 경쟁력, 울산 공장의 국제 경쟁력, 다른 나라의 하도급이나 도급을 파견을 자유롭게 쓰는 해외 공장에 비추어서 그 국제 경쟁력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 뭐 공장을 세울 때부터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나름대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지금 인력 활용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공장 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고 가격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국가의 사례는 전세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이 상승 정도가 국제적 기준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다른 나라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용 형태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어느 정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당사자들이 양해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힘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까지를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비정규직의 문제나 비정형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이 되어야 선이다라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근로 형태와 임금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용인하는, 인정하는, 이것을 존중하는 분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을 자꾸 법으로 또는 합의로, 힘으로 경직화시키면 격변하는 이 시장 경쟁 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비정규직 노조가 지금 이제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철탑 농성을 이제 벌이고 이제 거의 뭐 2달이 다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선 공약화 하는 데는 나름대로 좀 이슈화 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철탑 농성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은 노사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돼야 좋은 것이냐, 상방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것이 일단은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또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그리고 일단 투쟁보다는 대화로 그리고 당사자 자신들이 제일 잘 아니까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이게 한 3대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대화로, 자주적으로. 근데 이 철탑 농성은 이 3가지 원칙에 정반대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철탑 농성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노동운동 세력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 특히 당사자를 잘 모르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념성이 강한 외부 세력들이 여기에 결집을 해서 자주적 해결을 좀 막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쟁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지금 비정규직 파업은 합법 파업이 아닌 불법 파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의 절차의 준수의 면에 있어서나 또 대화보다는 일거에 그냥 힘으로 다 양보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탑 농성 투쟁이 상징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바람직하게 풀리기 위한 준법성과 대화 위주와 자주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상당히 거리가 먼 해결 방법이라 우려가 되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제 노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뭐 대치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이제 합의를 보고 타협을 이뤄야 될 텐데 그런 이제 합의와 타협에 이르기 위해서 노사가 좀 양보하거나 서로 좀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대화를 계속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철판농성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요. 사측과 정규직 노조는 대화하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점거농성이라는 극단 투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합리적이고 준법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자꾸 부당한 내용과 과도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자꾸 담으면 당장은 좋아도 두고두고 동종업체나 미래에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더 우리나라의 미래나 현대차 미래를 위해서는 그 합의 내용에 담아야 될 내용이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장기적 미래를 감안해서 원칙에 충실한 합의를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현대차의 합의 태도는 업계에서 많이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라인을 점거하면 라인을 잡으면 생산의 차질 때문에 자꾸 무리한 주장들을 많이 들어주게 됨에 따라 현대차의 노사 단협회나 관행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는 자꾸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무리한 투쟁을 하면 사측이 결국은 양보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줘서 기본적으로 과격과 불법 투쟁을 여건을 기대감을 조성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많은 국민들과 또 미래를 생각해서는 그 합의 내용 속에 무리하고 부당한 주장을 내담지 않도록 사측이 또 원칙에 대한 소신과 인내도 견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늘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노사 관계가 한쪽은 경영계, 한쪽은 노동계의 어떤 대표하는 대리전 양상을 띠기 때문에 상당히 뭐 현대자동차 노사가 좀 힘겨워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좀 뭐 보완해야 될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지금 개별 기업의 이제 협상이 많은 자세나 또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에 대한 의견은 좀 드렸고요. 법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좀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조업에는 이 파견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는 파견이 경쟁국가에는 금지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파견은 영미에는 원래 자유였습니다. 파견을 금지한 국가를 가진 법제가 독일이었는데요. 네. 독일도 금지시켰다가 이것이 다양한 그 고용 형태의 시장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생각해서 좌파 정부인 슈레더 정부 쪽에서 하르츠 개혁을 주도하면서 2004년경에 파견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향성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일본도 파견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제조업에. 그러니까 파견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죠. 이것이 국제적 기준인데 우리나라에는 금지될 때 같이 금지시켰지만 풀 때는 이걸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의 과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주요 경쟁 선진국처럼 파견을 합법화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 적법도법과 불법 파견의 이 구별 기준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 기준이 좀 분석에 의하면 1987년 이전에 옛날 독일 판례를 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변화된 독일 판례에 의하면 지금 현대차 판결의 적용 법리가 바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차 법리를 전 산업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적법 도급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도 주요 국가들을 다 비교법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나라에서 두루 타당하게 인정된 제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타당한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보편타당한 제도들을 감안해서 법리도 바꾸고 또 법제도 바꾸는 그런 작업을 국회에서 좀 시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많은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실은 노동자들의 과보호를 지나친 보호의 법률을 없애는 과정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맞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저항을 감수하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바르게 만드는 그런 소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참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현대차 노사 모두에게 이 비정규직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좀 풀어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충고를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사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폭력보다는 투쟁보다는 대화로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 가운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마음이 조급하지만 긴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 기준들, 모델을 세울 만한 내용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영계 노동계의 집단적인 힘의 투쟁, 대표 사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는 모습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차의 울산 공장이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울산 공장에 비춰서도 생산성이나 노사 문제에 있어서 자꾸 우려스러운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모델적인 존재가 되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당히 좀 선진화시키는 노력을 노사 간에 좀 해야 하고 낡은 이념이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자세를 노사 자체가 좀 버리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네, 하나만 뭐 어렵게 모신 김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이제 설담 농통장을 찾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다들 이제 뭐 공약 삼아 말들을 하셨는데 대선 이후에 혹시 우리나라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 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이 비정규직에 있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정치권이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법과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걸 잘 실행되도록 감독하고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수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법, 타당한 법, 전문화된 법,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의 질도,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법과 제도들을 만드는데 사람도 두고 인력도 두고 예산도 두고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졸속한 입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극단적인 대치보다는 좀 양보와 타협,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합리적인 좀 제도가 만들어져서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울산 지역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 이제 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울산 표심을 잡기 위해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울산을 찾은 데 이어 금요일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울산을 방문해 막판 부동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민생정부를 출범시켜 가계부채 감축 등 민생 살리기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동북아 오일허브와 산업기술박물관 설립 등의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히 산재재활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책임지고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금요일에는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문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인 울산에서 정권 교체의 새바람을 일으켜달라고 호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공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의 국정 파탄, 박근혜 후보도 공동 책임자 맞습니까? 대선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진영의 선거전이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앞서 후보들의 자질과 함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유력 두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해법이 다른 공약을 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힘있는 여당 대통령론을,
민주통합당은 공약 실천 의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울산 지역 공약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 등 지역개발 공약이 많은 가운데 지역기업과 지역인재 연계 육성, 시니어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꼽았습니다. 산업화의 역사를 보관하고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에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에 맞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울산 10대 공약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녹지 확충,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많으며 노동자에 대한 소송 남발 방지나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신노동계 공약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대형 병원급 공공의료원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산재의료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이 설립을 해서 그것이 공공의료의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두 후보의 10대 울산 공약 중에는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방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5가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5가지를 비교하면 박근혜 후보는 지역 발전에, 문재인 후보는 환경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정희, 김순자 후보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공약이 지역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그동안 울산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울산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울산 공약입니다. 울산 국공립대 개교, KTX 울산역 설치, 테크노파크 건설, 중소기업청 울산 사무소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니스터 개교와 KTX 울산역 설치는 울산 발전의 밑거름이 된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후보가 10대 울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 확장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태화강 3호지구 생태공원과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부산, 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 등 경제 분야나 도로망 확충 등에서 이미 해결됐거나 큰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선 공약 중에는 국가산업완충녹지 조성이나 전시 컨벤션 센터 설치 등 무산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국립의료기관 설치 등 지역발전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선 공약들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후보들의 실천 의지에 대한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울산 시민들의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분석들 하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최근 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울산에서 득표율 70%가 가능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효과에다 노동계의 투표율만 높인다면 대반전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은 당력을 집중시켜 승기를 굳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울산 방문을 기점으로 부동층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풍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더 많은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거 초반 다소 밀리는 듯했던 민주통합당은 선거 막판 이뤄진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에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지지 조직뿐 아니라 심한구 전 시장과 김동영 전 장관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도 큰 힘이 됐다고 자평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여기에다 갈 곳을 잃은 노동계 표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역대 선거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적인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 없이 치러지는 민주노총의 처음 맞이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싹쓸이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울산 유권자의 표심을 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통합당이 안풍과 노동계 끌어안기를 통해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은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와의 약속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유권자와의 약속이 헛 공약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두 후보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주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